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상담 심리학과 제1회 특강을 학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황성훈 교수님, 그 다음 달에 또 저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황 교수님이 해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 이 학교 이제 오는 경우에는 이제 첫 학기에는 강의를 이제 개발을 해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지금 이번에 안 맡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뵐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 맡은 주제는 아마 여러분이 이제 다들 이 상담 심리학과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상담 심리학 결국은 이제 나를 갖다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바로 상담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 그 상담 심리학, 상담이나 심리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됐던 바로 이론. 바로 누구의 이론입니까? 그렇죠. 프로이트의 바로 정신분석학 이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아는 바 내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전집이 총 24권이에요. 저도 갖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장신용으로. 그러니까 보긴 봐요. 가끔씩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흐뭇해. 그리고 융권은 20권이에요. 융전집은. 그건 이만큼이에요. 이거 보면 더 흐뭇해요. 뭔가 돈 번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 번도 안 봤어, 안에는. 겉에 검은 것만 봤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프로이트 다음에 융 아마 이걸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페이지짜리 좀 받으셨죠? 네. 예, 너무 많으면 이제 시험도 남으셨는데 부담감이 될까봐 짧게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에 대한 강의인데 어떤 분은 이 D자가 들어가서 프로이트라고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독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상담 심리학 이제 공부하시니까 프로이트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이게 독일어거든요. 이게 오이 발음이 나고 이제 이게 제일 마지막에 D는 T 발음이 난다. 프로이트. 여러분 그 프로이트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올리세요? 프로이트 하면 뭐? 꿈의 해석. 아주 명저죠. 명저. Interpretation of Dream. 이 전집 중에 2권으로 돼 있어요. 이 책만. 이 책만. 꿈의 해석. 꿈을 갖다가 뭐로 봤나요? 이 프로이트가. 뭘로 썼나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 뭐로 봤어요? 바로 너무 놀라셨어. 꿈꾸는 것 같죠? 제 얼굴 보니까. 바로 이제 무의식에 이르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가장 강조한 바로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다.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가지고 바로 우리가 무의식을 알기 위해서 무의식을 알아야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나 상처를 알아낼 수가 있고.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니까 바로 꿈의 해석에 전집에 2권이나 이제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프로이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네? 리비도. 공부 좀 하신 분이네. 리비도. 좀 쉽게 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이게? 그렇죠. 성. 또. 초자란 개념도 따로 있고요. 그죠? 슈퍼에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웁니다. 욕구. 그렇죠. 본능. 그렇죠. 누가? 오케이. 그리고 리비도. 성. 또. 제일 중요한 건데 하긴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무의식과 어떤 거요?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의식. 결국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무의식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제 프로이트의 이제 견해죠. 프로이트의 견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역시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렇게 벌써 이 프로이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이제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 둘씩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하나 둘 이렇게 연계시켜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가 시험에 나올 듯한 걸 알려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쫙 모아가지고 지금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의 옛날 얘기 듣듯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특히 프로이트 이 심리학서 책도 제가 갖고 들어왔는데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나중에도 이제 상담 심리학자든 성격 심리학자든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이론들을 보면 자기 생애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생애에서의 경험이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이론에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훌륭한 화가의 작품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작품 세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죠. 근데 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심리학 공부를 하면 더럽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수 하나는 따놨어. 예를 들면 프로이트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세요? 84세. 융 86세. 로저스도 80 넘어갔고 6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 스키너 들어보셨죠? 네. 스키너 90 넘겼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리학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트 같은 경우도 76세인가 살았어요. 더더군다나 그 시기 때 70 넘으면은 그 정말 장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 공부를 하면 마음이 맑아지잖아. 맑아져 안 맑아져? 맑아지니까 몸도 이제 맑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마 오래 산다는 거. 여러분이 자부심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리학의 그 대가들의 특징이 젊었을 때 20대 때부터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를 하다가 자신의 인생의 경험하고 자기가 하던 게 연결되면서 내가 심리학을 이걸 배워가지고 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학문적 기여라든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을 때 대가들이 했어요. 다른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의 그 유명한 칼 로저스. 학부가 어디 출신, 무슨 과 출신일 것 같아요? 농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벌써 농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자연에 이렇게 곡식들이 자라고 이렇게 익어가고 이 자연의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칼 로저스의 이론이 어때요? 보시면 너무너무 편안해요. 정말 자연스럽게. 왜냐면 뭐예요? 언컨디셔널 포지티브 리가드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야. 꽃이 피면 꽃이 피는구나. 벼가 고개를 숙이면 벼가 고개를 숙였구나. 단풍이 들면 단풍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무판단을 하니까 사람이 자연처럼 변화하더라. 이렇게 이제 같은 거죠. 프로이트도 원래는 생리학을 했었어요. 의대. 생리학 쪽을 했었어요. 원래 이 정신 쪽이 아니라 정반대. 생리 쪽. 우리는 어떤 인체 해부 생리 이쪽을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또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 심리학사의 이 두 사람 말고도 거의 모든 대가들이 다른 걸 하다가 인생의 어느 정도 중년, 그 무렵 들어갈 때 30대 이후에 자기 방향을 찾아서 다 대가들이 됩니다. 그만큼 이게 뭘까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특히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 그리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 대학에서 시험 보고 바로 많이 옛날에 들어갔다. 20대 때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게 사실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겁니까? 저만 해도 아니었어요. 저만 해도. 성적 커트라인에 맞춰서 가게. 커트라인 중에 그나마 이제 요게 낫다. 이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니까 나도 재미가 없었죠. 저는 운이 좋았던 사람이죠. 나중에 좀 재미가 붙어가지고 어쨌든 출세했잖아, 이 정도면 제 능력에. 제가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심리학개론이 F 나왔어요. 첫 과목, 전공 과목 하나 들었는데. 정말 그만두고 싶더라고. 근데 1년 동안 낸 등록금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다녔어요. 아버지가 설득을 해가지고 심리학과 다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출세했잖아요. 그죠? F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점이 이렇게 제가 대학 졸업할 때 학점 3.33. 3.3이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학점 나오시면 알겠지만은 중하 정도 돼. 가야 가깝게. 근데 이렇게 자꾸 오늘 3,000% 가냐? 프로이트 이야기 싫나? 하여튼 약간 3,000% 가는데 가끔씩 제가 좀 3,000% 가는 특성이 있어요. 또 날씨 좋고 그러니까 막 중간중간에 얘기하다 빠져나갈 테니까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프로이트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생애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1856년에 태어납니다. 1856년에 태어나가지고 1939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4세의 삶을 갖다 이제 살게 돼요. 그런데 이분의 그 어렸을 때 이제 경험을 우리가 이제 이 프로이트한테 중요한 개념들 여러분이 아주 잘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이 생애를 보면 이 사람이 그럴만 하구나를 알 수 있는데 먼저 이 사람의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프로이트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었어요. 20세 이상 차이가 났어요. 20세 이상이.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해야 세컨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초소생의 아들이 둘이 있었고 후처라고 해야 돼. 뭐라 그러죠 우리가? 대강 그냥 해도 두 번째 후처. 여기서 이 노인네가 아주 힘도 좋았나 봐. 8을 낳아. 감동하는 거 봐. 8을 낳아요. 그 중에 바로 프로이트가 첫째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인데 이 프로이트가 자기의 자서전에서도 고백을 하지만 어릴 때도 그랬대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이가 20살이나 차이 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였겠어. 그렇죠. 고지식하고 권위적인 할아버지로 보였다. 그리고 이제 이 엄마는 와가지고 자기가 난 첫 애니까 프로이트를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특히 이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 8 자녀가 있었는데 프로이트한테만 독방을 줬어. 7 애들은 한 방에다 집어넣었어. 프로이트한테. 그리고 프로이트한테만 오일 램프를 주고 아버지, 엄마, 애들 다 촛불 썼어요. 심리학사 측에 다 나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를 위해 가지고 또 뭘 했냐면은 동생들 중에 음악을 하고 싶은 애가 있었는데 음악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랬어. 왜? 연주하면 프로이트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과보를 받고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과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느낌이 오겠지만 이분 이론도 그렇고 이분 캐릭터도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었어요. 권위주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프로이트가. 그리고 여러분 뭐 프로이트가 유태인이라는 거 잘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어릴 때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이뻐하다가, 그러니까 아들 선호 사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태인들. 이뻐하다가 이제 잘 때 되면 어디로 가? 마귀 하라몬 같은 아버지하고 자러 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 양가 감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엄하니까 이제 좀 무서워하면서도 또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거부감, 그게 있었대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섭섭한 사랑과 이제 섭섭함이 같이 있었겠고요. 자기하고 계속 있어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정신 분석할 때 프로이트의 유명한 개념 뭐가 있죠? 바로 그렇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개념을 만드는 이유가 됐다라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의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두 번의 사건이.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사건이라기보다 아버지가 이 유태인인데 유태교 중에서도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비주의. 우리가 과거에 기독교도 신비주의가 있었어요. 에크하르트 마이스터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자였어요. 이건 예전에 내가 어떤 어떤 수행이라 그럴까요?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들을 갖고 있는 교리들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불교도 여러 가지 교정 있고 선정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불교의 신비주의 선이에요. 유태교 신비주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 카발라라 그래요. 카발라라고 하는 그 종교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카발라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유태인들은 신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죠. 그냥 예언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약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카발라는 어떠냐면 유태교에서는 보통은 이걸 이제 읽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때요? 그 해석을 우리가 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마 요런 뜻으로 말씀하셨나 보다 하는데 이 카발라는 뭐냐면 성경을 내가 소리내서 읽어. 대신 뜻을 갖다가 머리를 써서 해요? 써서 안 해요? 써서 안 해요. 써서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그 안에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섭리가 어느 순간에 나한테 탁 들어와 가지고 그 뜻이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의 의식, 머리로 해석하는 건 바로 의식입니다. 하지만은 카발라는 뭐예요? 무의식이죠. 그렇죠. 무의식입니다. 내가 읽다 보면은 내가 일부러 임의적으로 내 머리를 안 써서 해석하더라도 이것이 직관적으로 떠올라가지고 그 의미가 자명해진다. 바로 무의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카발라. 그러다 보니까 요 영향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종교의 영향을 받으니까 프로이트는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귀로 들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가 뭐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아버지한테 받게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 아버지의 조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아버지하고 이제 이 에피소드인데 어릴 때 이제 프로이트가 어릴 때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길을 갖다 이렇게 걷고 있었어. 그러니까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독일 청년 하나가 그 유태인들이 이렇게 모자 쓰는 거 있잖아요. 모자 이름 잊어봤는데 이렇게 까만 거. 히자? 히밥? 키바. 아, 감사합니다. 키바를 딱 쓰고 이제 이렇게 프로이트의 손을 잡고 가는데 젊은 독일 청년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버지를 갖다 때린 거야. 그냥.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 돼지 같은 유태인 놈의 새끼야. 어떻게 너 사람 다닌 대로 가냐. 너희 유태인들은 개 소만도 못한 놈이니까 저 밑에 마차 다니는 그쪽으로 가라. 딱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젊은 독일 청년한테 한마디 대항도 안 하고 프로이트 손을 잡고 그 키밥이 이제 떨어졌어. 그걸 줍고 프로이트를 데리고 내려가서 걸어간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는 굉장한 분노가 됐던 거예요. 상처가. 아버지가 한마디 말이라도 해줬으면 한마디라도 이렇게 대들었으면 그것도 없이 자꾸 내려가요. 그게 이제 맺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인데 프로이트의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유럽은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독일의 관념론 그리고 당시의 철학사조는 뭐냐면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합리적인 인간. 즉 의식만 가지고도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봤었는데 프로이트가 딱 나타나서 했던 게 한마디로 뭡니까? 인간은 동물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잖아요. 무의식이 중요한데 의식도 아니라 비합리적인 무의식이라고 또 얘기를 했고 무의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본능이라고 했고 본능 중에서도 가장 인간의 어떤 보면 합리성하고 먼 성적 본능, 공적적 본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유럽이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들으신 칼 구스타프 융이 이제 프로이트를 따라가려고 그랬더니 융이 있던 그 바젤 대학에서 융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이 새끼 대학교 수직 내놓든지 걔 따라가는 쉽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어떤 학문 사조를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프로이트의 이론을 따른다는 거 하나 자체로 너 교수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프로이트가 나는 대학에서 진부하고 평균적이고 창의성을 억압한다면 난 더 이상 대학에 있지 않겠다 그러고 대학을 과감하게 떠나고 프로이트한테 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온서 책이야. 빨간 책이야. 프로이트 책은 빨간 책. 야에서 빨간 책이 아니라 야에서 불온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비합리적인 측면을 갖다 강조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바로 그 독일 청년으로 상징되던 독일의 합리론, 관념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 분노가 바로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냥 그 유럽을 갖다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걸로 우리가 연계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프로이트 이론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조금씩 보이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유럽에서 뭐라 했냐면 아담과 하와 이브의 금단의 열매를 딴 유일한 인간이다. 이렇게 학계에서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죽일 놈이야. 그죠? 그죠?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초기 가족 환경,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관계였고, 그런데 이제 이 프로이트가 그래서 대학에를 이제 진학하는데 이제 비엔나 대학으로 가게 돼요. 비엔나 대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서 처음부터 아까 정신분석이나 이쪽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거였어요. 신경학, 유럴로지, 뭐 신경통 이렇게 치료하거나 유럴로지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럴로지하고 그다음에 생리학 했는데 이 사람의 그 성에 대한 관심, 심리학사 책을 보게 되면 성에 대한 관심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성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 사람의 첫 번째 그 학위 논문이 뭐냐면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뱀장어의 생식기, 정소에 관한 연구예요. 400마리의 뱀장어를 잡아서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나 그 구조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사는 이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성에 대한 관심이 이제 뭐 좋든 안 좋든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의학 학위를 받고 병원에 못 가. 공공병원에. 왜냐하면 유태인이거든. 그래가지고 개업을 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내하고 결혼을 갖다가 약혼한 지 4년 만에 했어. 하려고 그러다 돈 없어 못하고 하려고 그러다 돈 없어 못하고. 참 어렵게 살았어요. 프로이트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역시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면은 항상 이 어떤 기쁨이 일이 이제 오게 되는데 바로 정신분석학을 태동시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환자의 케이스를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 아마 프로이트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는 안나오. 21세의 처녀 환자를 갖다가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게 원래는 프로이트의 환자가 아니었어요. 아니고 이 브로이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정신치료가의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제 사건이 바로 프로이트로 하여금 정말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태어나게 하는데 그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뭐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졸리세요? 삼청포로 좀 갔다 올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아유, 되게 안 좋으세요. 이 안나오가 이제 21세 처녀였는데, 지금의 이제 장애로 하면 뭐냐면 컨버전 디소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컨버전 디소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픈 걸로 나오지 않고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으로.
넓게는 우리가 이제 신체화다. 그래서 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그쪽에 있는데 신체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 히스테리아. 히스테리아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 히스테리아. 전환장애. 이 히스테리아의 어원이 뭐냐면은 마른 자궁이. 자궁인데 이렇게 말라 있다 이거예요. 드라이 버자이나.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처녀 히스테리 할 때 이제 그거하고 비슷해요. 사실 어원은 같은. 근데 이제 컨버전 디소더라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안나오가 보통 때의 정신 상태에서 어떠냐면 몸이 마비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했었어요. 경험을 했는데 몸이 마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팔이 마비가 돼 있어. 그런데 이때 이제 치료 방법으로 당시 뭘 썼냐면 바로 체면, 히프노시스를 썼어요. 체면을 갖다가 안나오를 갖다가 체면을 딱 걸게 되면 이 마비가 사라져. 다시 말해가지고 보통 의식 상태에서 오른팔 좀 움직여보세요 하면 못 움직여요. 마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최면을 걸어가지고 뭔가 다른 의식 상태에 딱 가니까 팔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비됐던 게 풀려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프로이트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안나오로 하여금 팔을 마비시키는 정신세계가 하나 있고, 그죠? 팔을 움직이게 하는 정신세계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도 감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상태, 보통 때 의식 상태는 마비가 되어 있는데 팔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다른 의식.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 무의식의 개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체면을 딱 깨잖아요. 그리고 네가 체면 상태에서 팔을 움직였었어. 이렇게 얘기해 줘도 깨면 안 움직여요. 마비가 다시 돼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로 체면 상태에서 브로이어하고 프로이트가 너 아동기 초기 때 인상적이었던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라. 고통스러웠거나 인상적인 걸 얘기해봐라 그랬는데 그때 안나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성적으로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딱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닌지를 갖다가 나중에 밝혀지는데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버지가 나를 성적으로 이렇게 추행을 겁탈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이 상태에서 딱 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러고 나서 체면에서 딱 깼는데 마비가 사라졌어요. 자, 그럼 여태까지 안나오로 하여금 팔을 마비시킨 정신이 어디 있었어요? 무의식에 있었죠. 무의식에 어떤 내용으로 있었습니까? 아버지하고의 어떤 성과 관련된 기억으로 상처로 남아있었던 거죠. 자, 바로 프로이트의 성형론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제 감이 보이시죠. 그리고 엘렉트라 컴플렉스. 딸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의 라이벌인 어머니를 질투하고 적대시한다라고요. 웨이디푸스, 엘렉트라 다 나왔죠. 바로 이제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는 이 브로이어하고 안나오한테 진짜 절해야 돼. 자, 이게 이제 브로이어의 환자야. 근데 일단 이 사례가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치료 사례가.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획기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이도 그렇고 계속 이 환자하고 더군다나 21세의 처녀야. 아리따운 처녀야. 근데 이제 이 브로이어가 애정을 갖고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누가 질투가 났겠어. 그렇죠. 브로이어의 와이프가 질투가 나. 브로이어의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여보, 그 환자하고 정분 난 거 아니야? 그래서 바가지를 긁은 거야. 그러니까 환장하겠지. 브로이어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브로이어의 와이프가 여보, 우리 미국으로 여행 갔다 와 몇 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바람 난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 가자. 근데 이제 치료를 계속 하고 있다가 여행 가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담자한테, 환자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개인 일정 때문에 몇 달 동안 너를 못 본다. 대신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해주겠다. 라고 그 얘기를 갖다가 딱 했는데 치료됐던 마비가 다시 나타났어. 그 얘기를 했는데. 치료가 된 마비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시 나타났어. 자, 왜 그랬을까? 고민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어떤 사랑 얘기를 갖다 했었죠. 그걸 하면서 치료가 됐죠. 그런데 같이 지금 나를 아버지처럼 돌보아줬던 브로이어가
있었는데 브로에가 날 두고 떠난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발동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마비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정신분석의 가장 유명한 또 개념 중에 하나인 전이. 그러니까 아동기 초기 때 중요 인물하고의 관계가 그 이후에 대상을 바꿔서 반복된다. 내에서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아버지의 이미지의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를 사랑했으면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에서 내가 사랑을 느낀다라고. 전이. 그리고 결국 뭐 이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이 개념이 나오고, 결국 이 전이 개념 그리고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수용하고 통찰하게 되니까 통찰이 치료 기조가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안나오가 파페나임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그 나라의 진짜 유명한 사회복지가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 봉사, 공헌을 한. 그래서 우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프로이트한테는 브로이어라든가 이 안나오가 없었다면 이 대박을 낼 수가 없었던. 24권의 전집을 내가 이렇게 보고 좋아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거. 자, 내가 이제 여기서 제가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되게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미워도 밉다는 얘기를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쟤를 갖다가 미워하는데 다른 사람들 쟤를 미워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쟤를 괜찮게 생각하는데 쟤가 나를 갖다 미워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이걸 심리학에서 투사라 그래요. 투사라 그러니? 그러니까 여기서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있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려고 했다. 네, 실제로 뭡니까? 투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 그게 무의식 속의 판타지로 남아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까 봐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우린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만난 다음에 경험하는 거다.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험은 물론 현실의 부모를 통해서 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현실의 부모의 투사가 된 걸 경험하는 거예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거는 우리가 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가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불교 티벳 사자에서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불교 티벳 사자에서 바르도. 어느 분이? 대단하시네.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불교에서 보는 거예요. 티벳에서 옛날에 거의 기원 때 썼죠. 기원 무렵 때.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의식 바르도가 어떤 단계를 걸쳐서 변해간 다음에 다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는가를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읽어주면 그 영혼이 그걸 듣고 좋은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좋은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웨이디푸스하고 엘렉트라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면 증거가 될 수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딱 죽으면 여러분 저 친한 사람이 죽으면 꼭 가봐야 돼요. 이 초엔이 바르도 상태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는데 티벳 사자에서 딱 가는데 요때 이제 딱 죽고 한 3일 정도 가요. 이게 3일 정도 가는데 요때 다 봐. 내가 죽었는데 누가 우는지, 누가 저 새끼 참 잘 죽었다 그러는지 이걸 다 보고 있대. 영혼이. 그러면서 내가 죽은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보면서 수용할 수 있는 곳이기에요.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다 봐. 누가 와서 저거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 아예 못 갈 것 같으면 3일 뒤에 가. 떠나간 다음에. 그래서 초연이 의식 상태라는 데로 간다는 거야. 하여튼 불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요 사람이 이제 어떤 환영을 갖다가 판타지를 이 영혼의 정신 상태에서 보게 되면 불교 사람은 5선 정부를 보게 돼요. 바로 부처가 불교에서 뭐예요? 가장 최고의 자아의 상태죠. 참나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셀프예요. 융으로 가게 되면. 이제 셀프인데 어쨌든 요건 나중에 제가 융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초엔이, 그 다음에 치카르. 요게 지나면 이제 영혼이 다른 의식 상태에 들어가요. 치카르 바르도 상태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요때는 이제 뭘 보냐면, 부처하고 마야 부인이 서로 이렇게 안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탄트라라고 들어보셨어요? 탄트라의 그 포즈 있잖아. 남녀가
성을 통해서 궁극의 깨달음이 얻는 그런 수행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바로 그런 환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녀, 음양. 그리고 요때 뭘 보냐면 우리가 일상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 극락과 지옥의 그 심판. 염라대왕을 이제 염라대왕 보고 싶은 사람이 이제 염라대왕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울을 해가지고 나쁜 행동을 했으면 까만 돌, 잘한 행동을 했으면은 하얀 돌.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어디가 무거운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자, 양이든 남여든 잘했다 못했다 극락이다 지옥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원성이죠. 심판, 이원성. 그게 신적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딱 지나고 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프로이트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환생하기 직전인데 시드파. 발효 상태에 딱 들어가요. 시드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태어나기 직전에 여기다 이제 뭐냐? 내가 이제 돼지로 태어나냐, 뭐 개로 태어나냐,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자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불교에 따르면. 이때 이제 딱 들어갈 때 뭘 보냐면 이 영혼이 장차 내가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사랑하는 장면을 본다는 거예요. 환영으로 부모가 될 사람의 사랑하는 모습을. 그때 내가 만일 아들로 태어날 존재면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갖다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 영혼이. 그리고 내가 딸로 태어날 존재면은 반대로 지금 딸 얘기했네. 그럼 아들. 전 딸만 있어가지고 딸 얘기 먼저. 아들로 태어날 거면 이제 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바로 그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드린 거는 불교가 맞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어떤 사상들이 있었고 그것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현실의 부모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오이디푸스나 엘렉트레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트 얘기대로 이것이 아예 인류 조상 때부터 하나의 갖고 태어나는 거다. 이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